안녕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고 있는 노인네입니다. 제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껏 마음속에 담았던 제 기가 막힌 인생살이를 한번 풀어보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제 사연을 듣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왔더라도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8살 젊은 나이에 가난한 노총각을 만나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기도 참 힘들었죠. 하지만 뱃속의 아기 때문이라도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시장으로 나가 허드렛 일을 닥치는 대로 했고 그마저도 허탕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남은 야채를 챙겨주시던 야채집 사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세댁, 이제 날도 추워질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허드렛님만 찾아다닐 거야? 그러지 말고 내 옆자리에 아궁이라도 가져다 놓고 국밥이나 팔아보지 않을런가? 내가 시래기는 넉넉하게 챙겨줄라니까. 저는 눈이 번쩍 뜨인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자리 한 구석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야채집 사장님의 배려로 야채 가게 귀퉁이에 아궁이 하나 달랑 놓고 국밥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장사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당시 시장 안에는 상인들이 끼니를 때울 만한 곳이 없었던 탓에 제가 끓인 시래기 국밥은 잘 팔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대여섯 그릇 팔리던 국밥이 다음 날에는 20그릇이 팔렸고 또 그 다음 날은 30그릇씩 팔렸어요.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국밥을 열심히 끓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도움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 몇 년 후 작은 가게 자리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사는 꾸준히 잘 됐고 작은 가게는 늘 북적거렸죠. 언젠가부터 시장 상인들은 국밥을 배달해 주기를 원했고 이제는 남편까지 합세해 국밥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부부는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첫 아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 어느새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날씨가 궂은 날이어서인지 배달 주문 때문에 전화통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남편은 정신없이 국밥을 배달하러 갔었죠. 그런데 배달을 나간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누군가 가게 문을 열며 소리를 질렀어요. 창수댁 큰일 났어. 저 사거리에서 창수댁 남편이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신없이 아들을 들쳐업고 사거리로 뛰쳐나갔죠. 축축한 땅 위에 쓰러져 있는 남편의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허무하게 남편을 잃고 말았습니다. 슬픔을 길게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기 위해선 다시 국밥을 끓여야만 했죠. 하지만 불행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했던가요?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불행이 저를 덮쳤습니다. 국밥집이 들어서 있던 상가 주인이 갑자기 가게를 빼라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겨우 자리를 잡은 국밥집을 빼라는 것도 참담한데 주인은 아무나 끓일 수 있는 국밥이니 주인이 제 자리에서 국밥집을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꾸준히 국밥집 장사가 됐던 탓에 5년 동안 모은 돈은 꽤 됐고 저는 다시는 허무하게 쫓겨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며 시장 안에 작은 가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수국밥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성실함을 미천으로 장사를 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렵게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어엿하게 장성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도 저에게 안겨줬습니다. 머리가 참 좋았던 아들은 큰 사업으로 승승장구했고 늦은 나이에도 어여쁜 처자를 만나 결혼식도 올렸죠. 아들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고생한 어머니 효도시켜준다며 이제는 국밥집을 그만하시라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두운 목소리로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어머니, 항상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죠? 어머니,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습니다. 평소 씩씩한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온종일 머릿속을 맴돌아서
그날 밤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쯤 제게 문자가 와서는 어머니,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리 신호음이 가도 연결이 되지 않더군요. 제 심장도 그렇게 벌렁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며느리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바로 아들내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었어요. 얼마 전에 태어난 갓난 제 손녀딸이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을 리가 없는데 불길한 예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집안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문 밖까지 들리더군요. 한번 시작된 아이의 울음은 멈출 줄 몰랐고 저는 그 길로 119에 전화를 걸어 아들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빠르게 도착한 119 대원들이 문을 뜯어내고 나서야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소방대원 하나가 다시 나오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아무래도 들어오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비극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한 채 이불에 곱게 쌓인 손녀딸을 받아 안았는데 그 속엔 하얀 편지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랬어요. 무리한 사업 투자로 인해 빚을 많이 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밑바닥까지 가자 아는 사람들에게 월 몇 프로 이자를 준다고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았고 결국 돌려막기 하다가 터지고 말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도 몇 마디 남겼습니다. 어머니,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 못난 아들은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습니다. 나영이를 부탁드려요.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아이가 웃는 모습에 아무리 못난 애비여도 끝내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저에게 새벽 일찍 문자를 보내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고 했던 것은 알고 보니 손녀딸을 부탁한다는 그런 이유 같았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들과 며느리를 먼저 보내버리고 이미 늙어버린 몸으로 다시 젖먹이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늙음하게 어린아이를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 아이는 세월을 먹여 키웠지만 손녀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었다죠. 하필이면 시장 안에 다른 식당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며 제 식당에는 겨우 단골 손님들만 오는 정도인데 그 돈으로 아이까지 키우는 일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마저도 좁은 식당 안에 불편한 아이가 울고불고 하자 식당에 온 손님들은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어요. 매일 얼굴 보던 단골 손님의 핀잔은 더 속상했습니다. 장수댁, 여기 이제 그만 오던지 해야겠소. 애 우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원 밥을 먹을 수가 있나. 아유, 미안해요, 사장님. 저는 사과하기 바빠 입이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를 업고 국밥을 푸는데 손녀딸이 갑자기 손을 뻗는 바람에 손녀 손등에 빨갛게 화상을 입은 일도 있었죠. 정신없이 아이를 업고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손녀 손등에 남은 그 흉터는 저를 평생을 괴롭혔습니다.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좁은 식당을 활보하며 걸어다닐 때는 혼이 쏙 빠지도록 정신없는 날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은 시장 상인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국밥을 시켜놓고 술을 먹는데 나영이가 돌아다니다 소주병을 건드리는 바람에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야, 이 녀석아, 조심해야지. 술이 거하게 취한 취객은 나영이의 머리를 쥐어박았고 너무 화가 난 저는 물컵을 들어 손님한테 확 던져버렸습니다. 감히 누구 손녀딸한테 손을 대! 다신 오지 마요! 나가요! 나가!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손님들을 전부 쫓아내버리고 소금까지 뿌렸던 기억도 나네요. 젖먹이 때 데리고 온 손녀가 어느새 자라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또래 친구들은 예쁘게 차려입은 젊은 엄마의 손을 잡고 왔는데 우리 나영이만 늙은 할머니 손잡고 학교에 들여보내니
아들 며느리 생각에 마음이 그렇게 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손녀딸 아이는 그늘없이 잘 자라주었지만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제가 채워주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야, 빨간 뚝배기! 난 오늘 엄마랑 교복 사러 간다. 우리 나영이 초등학교 졸업식 날 짜장면이라도 사주려고 학교 앞에 마중을 나갔는데 나영이 반 친구로 보이는 한 아이가 나영이한테 그렇게 소리를 치더군요. 그 친구에게 나영이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대꾸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나는 우리 할머니가 벌써 사줬다? 라고 태연하게 말하며 제 손을 빠르게 잡아 끌면서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나영이 손에 이끌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이나 했습니다. 빨간 뚝배기, 뚝배기집 손녀라서 붙은 별명이었겠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빨간 뚝배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영이에게 살짝 물어봤죠. 나영아, 왜 친구가 너를 빨간 뚝배기라고 놀리는 거니? 그거 손등에 빨갛게 데인 자국 때문에 애들이 빨간 뚝배기라고 놀려. 어릴 적 손등에 입었던 화상 자국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미안한 마음에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복도 사지도 않았는데 왜 샀다고 말을 했니?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 집 형편을 아시고 내가 가는 중학교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졸업하는 언니들한테 깨끗한 거 받아서 내가 입을 수 있게 해주신대. 새 교복이 아니어도 정말 괜찮아? 할머니, 밤마다 다리 아파서 끙끙 앓잖아. 그 돈으로 약이나 지어 먹자. 왜 자기라고 새 교복을 입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도 손녀는 할머니 걱정에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손녀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언제 이렇게 다 컸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속이 깊었던 나영이는 훌쩍 커서 어느덧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모자란 할미 손에 컸어도 큰 사고 없이 잘 자라주었죠. 저는 그저 열심히 국밥을 팔아 나영이 뒷바라지를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영이가 학교를 가고 가게에 딸린 방 청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아이의 책상 속 깊은 곳에서 작은 종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학교 급식비 납입 고지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영이 급식비를 준 것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바로 그 순간 못난 할미 때문에 우리 손녀가 밥을 먹지 못했을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안에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부여잡고 수화기를 들었죠. 안녕하세요. 나영이네 집 맞죠? 예, 그런데요. 아, 나영이 할머님이세요? 저는 나영이 담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냉담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나영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직감했죠. 담임 선생님은 나영이가 친구의 지갑을 훔쳤다며 저를 학교로 호출했습니다. 저는 담임 선생님의 말에도 우리 나영이가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우선 가게 문을 정신없이 닫고 학교로 달려갔어요.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잔뜩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던 나영이가 보이더군요. 나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나영이 할머님이시죠? 나영이가 저희 반 학생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저희 반에 이런 짓을 벌일 사람은 나영이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회 시간에 급식비를 안 냈다고 야단을 좀 쳤더니 친구의 지갑에 손을 댄 것 같습니다. 나영이 담임 선생님은 우리 나영이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더군요. 저는 그런 선생님이 야속했지만 다 제가 우리 나영이를 잘 뒷바라지하지 못한 죄라고 생각하며 선생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 키운 탓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나영이가 갑자기 발끈하며 선생님, 저 범인 아니에요. 왜 제 말은 믿지 않고 저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짝. 저는 혹시라도 선생님에게 대들은 나영이가 학교에서 잘못될까봐 그만 나영이 뺨을 때리고 말았어요.
사실 제 손이 나영이 뺨을 때린 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애들이 내가 급식비도 안 내고 그래서 급식 반찬이 개떡같이 나온다고 돈도 안 낸 주제에 밥은 꼬박꼬박 먹는다고 놀려서 급식비 내려고 훔쳤어. 이제 됐어? 이게 다 가난한 할머니 때문이잖아. 나영이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교무실을 뛰쳐나갔어요. 교무실의 선생님들은 혀를 끌끌 차며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더군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여 용서를 빌었고 도망치듯이 교무실을 나와 나영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에 돌아와 보니 문이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나영이가 집에 먼저 와서 할미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싶었는데 장롱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나영이 옷가지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돈도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나영이가 가출한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까 불을 환히 켜고 가게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밤이 늦도록 나영이는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경찰에도 신고를 하고 나영이를 찾아 나섰지만 경찰도 단순 가출이라며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고 저 혼자 온 동네를 미친 듯이 찾아 헤맸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영이가 돌아올 것은 여기뿐이니 곧 돌아오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가게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찾아와 국밥을 먹으며 얼마 전 결혼식장을 갔다가 우리 나영이를 본 것 같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에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단골 손님이 적어준 그 주소 하나만 들고 물어 그곳을 찾아갔죠. 서울에 있는 큰 예식장이었는데 거기서 접시를 나르는 나영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나영아, 아이고 이놈아. 할머니, 저를 알아본 나영이는 냅다 도망을 치려고 하더군요. 일로 와. 내가 왜 몰라? 내가 우리 손녀를 왜 몰라? 얄미는 네가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저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만 봤어요. 못 본 사이 부쩍 야위어 있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손녀를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 나영이의 손목을 꼭 붙잡았지만 아이는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군요. 손녀의 입에선 모진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시는 국밥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지긋지긋한 국밥 냄새도 가난한 할머니도 다 싫어.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한이 쌓여 있었을까요? 그동안 가슴속에 꼭꼭 눌러 담아놓았던 말들을 쉴 새 없이 내뱉었습니다. 다 못난 내 죄 같아서 가난으로 끌어들였던 것 같아서 저는 나영이를 끝내 데리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서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만 소식을 알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죠. 나영이는 다행히 가지고 나간 돈으로 고시원도 구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지내고 있으니 다시는 신경 쓰지 말라는 차가운 말이었지만 저는 나영이가 몸 누일 곳이라도 있으니 내심 다행이다 싶었어요. 계속해서 아이를 남겨두고 돌아온 것이 마음이 쓰였지만 그날은 아이의 그 완고함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허구한 날 국밥 냄새를 풍기는 할머니가 나영이도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작은 가게방에서 냄새나는 할머니랑 지내는 것이 아이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이를 남겨두고 눈물을 훔치며 다시 돌아왔죠. 그때는 제가 더 국밥을 열심히 팔아서 아이 뒷바라지를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와 더 열심히 국밥 장사를 했습니다. 언제나 아이 걱정이 앞섰지만 저는 그때마다 꾹 참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손녀와의 긴 이별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아이에게 모아둔 돈이라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말해줬던 고시원으로 슬쩍 찾아가 보았지만 그곳에는 나영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넓은 서울 바닥에서 나영이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찾아 헤맸지만 아이의 흔적이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애가 타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동안 손녀딸 걱정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속절없이 시간은 가고 나영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손녀딸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고 어느새 저는 머리가 하얗게 새는 꼬부랑 할머니가 되고 말았어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혹시라도 나영이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 가게 문을 닫지 못했어요. 하루에 한 그릇의 국밥을 팔아도 저는 국밥 장사를 접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인 듯 싶습니다. 국밥집이 있던 시장에 시끄러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때쯤이었죠. 좁은 시장에 현수막이 걸리고 외지 사람들이 문턱이 닳도록 지나다니더니 재개발이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면서 번듯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도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에도 그놈들이 찾아와 이제 시장이 재개발 결정났으니 가게를 팔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국밥집이었지만 절대 가게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은 나영이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집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집이었습니다. 힘없는 시장 상인들도 헐값에 자리를 팔기 시작했고 저처럼 버티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지만 그들은 협박과 회유로 결국은 가게를 빼앗아갔죠. 물론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주었지만 한평생 시장을 지킨 상인들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그만한 장사 자리를 찾을 수도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놈들은 이 정도 보상에도 감지덕지 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무리를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지만 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는 통에 겁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 찼고 하루가 멀게 상인들이 시장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걱정과 대책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을 앞둔 시장은 외지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죠. 저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재개발 담당자들이 태도를 바꾸더군요. 뭔가 착오가 있었다며 이 시장은 보상 금액이 잘못 측정된 것 같다며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우리가 일구어왔던 제 분신 같은 가게를 어느 정도 제값을 받고 넘길 수가 있었죠. 당연히 시장 상인들은 기뻐했습니다. 물론 몇십 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에겐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지만 적절한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숨을 돌릴 수는 있었지만 저희 시장 상인들은 갑자기 바뀐 그들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굳이 보상 금액을 올려주지 않았어도 잔뜩 겁먹은 상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왜 그들은 보상 금액 책정이 잘못되었다며 올려서 지급한 것이었을까요? 그 의문이 풀린 건 시장이 폐쇄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희 상인들은 마지막 시장의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해 모여 있었고 정든 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는 상인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때 멀리서 번듯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다가오더군요. 저희는 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웬 젊은 여자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희는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들입니다. 저는 박나영 변호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보상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없으시죠? 박나영. 저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박나영 변호사님께 고마워하셔야 합니다. 이 변호사님 덕에 여러분들이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중 하나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여자 변호사의 얼굴만을 쳐다보았지만 한눈에 봐도 제 귀한 손녀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도 손등에 그때 화상 흉터가 남아있었고 어여쁜 얼굴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영아, 귀한 내 손녀딸 맞지? 할머니, 맞아요. 저 손녀딸 나영이에요.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본 시장 상인들은 제 손녀딸 나영이가 변호사가 되어 돌아왔다며 박수를 치고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장수댁 횡재했어. 집 떠난 손녀딸이 성공해서 돌아왔으니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구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그런 소리 말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저는 지금 제 앞에 나영이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꿈을 꿔는 것 같았습니다. 나영이가 건강하게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었죠. 저는 나영이와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밤새 나누었습니다. 나영아, 그동안 어떻게 지낸 거니? 이 할미가 서울에 다시 널 찾으러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없더구나. 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니? 나영이는 제 질문에 바로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입을 열더군요. 나영이의 인생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사실 할머니가 절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일부러 거처를 옮긴 거였어요. 할머니가 우시면서 저를 찾아다니는 걸 보고 할머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지금껏 버티면서 살았고 제 유일한 목표는 꼭 성공해서 할머니를 다시 찾아뵙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늦었네요.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해요. 저와 소식이 끊겼던 나영이는 다시는 사람들의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공부를 했고 검정고시에 합격까지 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결국에는 로스쿨에도 진학했다더군요. 근데 로스쿨 학비가 만만치 않아 조교 활동과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해가며 학비를 충당했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가면서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까지 했답니다. 저는 나영이의 말을 듣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어린 것이 혼자 돈을 벌며 공부를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나쁜 할미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 생각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나영이의 빨간 화삭 자국에 남아있는 손을 꼭 붙들며 말했습니다. 나영아, 이 나쁜 할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우리 손녀 얼마나 힘들었어. 아휴, 우리 귀한 손녀. 내가 이 할미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부모님 대신에 키워주셨는걸요. 할머니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다 제가 고집을 부려서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제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덕분에 할머니 손녀딸 이렇게나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처럼 어려워하시는 분들 도와가며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거예요. 우리 나영이는 어른이 돼서 나타나 마음씨 좋고 착한 아가씨로 성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견하던지 지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니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리를 잡고 보잘것없는 저를 잊지 않고 시장에 찾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우연치 않게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장 재개발 사정을 알게 되었다더군요. 그런 상황을 알게 된 나영이가 직접 개발사와 시청을 찾아다니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쓴 것이었고 그 때문에 저와 시장 상인 모두가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변호사가 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사 돼서도 적응을 하느라 좀 늦었어요. 이제는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평생 할머니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 상인들은 나영이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이 할미한테 이렇게 돌아온 손녀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그날 밤 그렇게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를 나누며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게에 달린 비좁은 쪽방에서 나영이와 저는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죠. 오래간만에 아주 편안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손녀딸과 함께 집을 얻어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늙은이 옆에서 누군가 있어준다는 게 너무 든든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신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영아, 이 할미가 부족해서 참 미안했다. 내가 네 엄마 아빠 몫까지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줬구나. 그래도 이렇게 잘 커져서 정말 고맙다. 이 할미가 이제 바라는 건 너의 행복뿐이란다. 기적 같은 지금을 선물해줘서 참 고맙다. 사랑한다, 내 손녀딸. 이 사연을 보신 모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서 바라는 게 있다면 그 간절함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늙은이는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